자, 객관적 주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를 봅니다. 먼저 1번, 허용된 위험의 이론. 위험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한 업무 등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전형적으로 결합된 위험은 행위자가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었다면 설령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는 거예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동차 운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고려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만반의 조치를 충분히 다 하고 안전주의 의무 규칙을 다 준수하고 운전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났다고 하더라도 밑에 2번 보면 애당초 처음부터 구성권 해당성이 탈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범위 성립 범위를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필기 한번 해볼까요? 구성권 해당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과실 성립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밑에 신뢰의 원칙인데 이 신뢰의 원칙을 별표 치시고 과실범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제일 출제가 잘 돼요. 자, 읽어볼게요.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다. 다른 운전자들이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면서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판례에 의해서 이 판례 등이 쌓이다 보니까 그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아서 교재에 실은 겁니다.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37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 도로교통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차량이 있죠. 갑이라는 차량이 운전할 때 지금 녹색이 들어왔잖아요.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녹색불을 신뢰하고 이렇게 운전에 가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 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차선도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녹색불을 신뢰하고 이렇게 운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이 보행자 A가 있고 보행자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횡단보도에서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면서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갑에게는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 원칙인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것은 교차로인데요. 자, 여기서 이 갑이라는 운전자가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파란불을 신뢰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인데요. 파란불을 신뢰했습니다. 파란불을 신뢰하고 간다. 즉, 내 갈 길을 가는 것인데 좀 빨리 갑니다. 설령 과속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이 파란불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에요. 자, 이때 운전을 할 때 이때 을이라는 차량은 이쪽 부분에 있는 거죠. 이 을이라는 차량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갑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나와 있지? 을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대비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신뢰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성립범위 나와 있네요. 자, 과실범위 성립범위를 축소시켜준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적용범위 볼게요. 1번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동그라미 1번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자동차와 자전거. 이때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 원칙을 적용하죠. 자, 문제는 2번인데 그럼 자동차 보행자의 경우에는 어떨까? 철저히 적용하고 않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보행자를 할지라도 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육교 밑에서 횡단보도가 적색일 때 이때는 보행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사고 났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과실범위 성립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신뢰 원칙, 보행자를 할지라도 신뢰 원칙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라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고속도로 동그라미.
밑에 고속도로 동그라미.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밑에 밑에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얘기하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비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신뢰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자, 고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미리 대비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다른 차량이 자기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격할지 모른다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역시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뢰의 원칙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4번도 먼저 진입한 차량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먼저 진입한 차량은 우선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 택시가 이 통행 순위를 무시하고 자기 앞으로 갈 것까지 미리 예상하면서 내가 미리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미리 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먼저 진입한 차량 같은 경우에 신뢰의 원칙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은 고속도로고요. 3, 4번은 먼저 진입한 차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속도로에서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비포장도로라 할지라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운전자로서는 밑에 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마주오는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밑에 그 차가 중앙이라든지 좌측 부분까지 진행해서 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 경우의 사건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대로 객관식 기출문제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수교 노상이네요. 잠수교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부분은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비가 좀 오면요, 이 잠수교가 잠겨요. 그래서 운전자로서는 거기에 갑자기 자전거를 탄 운전자가 나타날 필요가 예견할 수가 없다라고 봤죠. 이 부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었다라고 했을 때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죠. 7번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전방 5, 6m 지점에서 서행 중인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나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상할 수가 없다.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8번 5차선 도로 1차로를 신호를 받고 진행합니다. 빨간색으로 신호를 받고 진행한다. 동그라미. 라고 했을 때 이 운전자에게는 밑에 줄 오토바이가 나와서 맞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진행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이 오토바이랑 사고 났다 하더라도 이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9번 제한 속도를 준수한다. 동그라미. 이 운전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할 것까지 이렇게 예상하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이 부분을 지울게요.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랑 사고 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10번도 운전자죠. 이 운전자가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 안 켜고 가네요. 불도 안 켜고 가는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이 자전거를 치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줄의 황색 중앙선의 표시가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입니다. 두 줄의 황색 중앙선 표지를 받고 직진하는 운전자는 밑에 줄 반대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것까지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앞으로 진행해서 사고 났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앞으로 진행하는 이 차량을 치었다고 했을 때 이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마땅히 어디 동그라미 쳐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줄의 황색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진 도로상을 운행한다. 운행 동그라미 치시고 운행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 차선을 운행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죠. 반대 차선에서 넘어오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 역시 사고 났다 하더라도 이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동기가 무엇인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기가 뭐든지 간에 그 동기가 이 중앙선을 넘어온 동기가 좌회전 유턴을 하려고 하였대요. 그러면 과실 책임이 이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각 차선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면 족하므로 넘어온 차량과 충돌했다 할지라도 이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과실은 저쪽에서만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고시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속칭 선술의 사건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후행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며 우측 전방에 진행 중인 손수레를 피하지 못하여 속칭 손수레 사건이기 때문에 손수레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위 손수레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간 침범했다 할지라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차선 도로인데 가운데 중앙선이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손수레가 가고 있습니다. 손수레가 아저씨가 손수레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손수레 뒤에 갑이라는 운전자가 서행을 하고 있어요. 운전자가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차가 따르고 있죠. 을이라는 차가 따르고 있어요. 자, 반대쪽에서는 이 차량이 이렇게 휙휙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손수레를 이렇게 추월해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만. 자,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데 마침 차량이 오질 않아요. 차량이 오질 않는다. 오질 않는데 여기서 이 갑이라는 운전자가 이때다. 이때 빨리 내가 중앙선을 약간 침범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을은 갑을 욕하겠죠. 왜 빨리 안 가고 왜 여기서 안 가냐라고 씨팔씨팔 거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차가 안 와요.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이 후행 차량이 역시 이 앞차를 추월해서 이렇게 추월해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차이에 갑도 추월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사고 났다는 겁니다. 두 차가 갑과 을차가 이 도로 한복판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갑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근데 갑은 뭐라 그래요? 갑이 선행 차량이고 우리 후속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갑으로서는 후방에서 오던 차량이 을 차량입니다. 동정을 살펴서 그 차량을 무모하게 추월함으로써 약이 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어 없어요? 이런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앞차이기 때문에 뒷차가 나를 추월해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가 없었다. 예견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내가 미연의 조치를 다하면서까지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에 관한 결정적인 이유는 내보다는 밑에 있는 후속 차량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갑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도 후방 차량이 각과 을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운전하면 족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수레를 피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약간 침범했다 할지라도 이 후속 차량이 자기를 앞질러서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서 다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앞에 차량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형사 책임을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4번. 자, 병행 운행하고 있다. 나란히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피고인 갑이 봉고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2차선으로 피고인들이 버스를 운전하고 도로 3차선으로 나란히 운전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피고인들의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항상 이 오토바이가 문제입니다.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서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나란히 운행하고 있는 버스와 트럭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한 경우에 있어서 선행 차량이 속도를 낮춰서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즉 속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무모하게 버스와 트럭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 앞차들은 뭐다?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병행 운전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병행 운전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오고 있는 오토바이가 자기 앞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려고 함에 있어서 속도를 낮춰야 할 주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과실 책임을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보시게 되면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죠. 자, 16번을 보게 되면 녹색등을 신호를 받고 가죠. 그쵸? 이걸 신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한다고 했을 때 이 신호를 받고 가는 사람이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16번도 초과 운행 밑줄 그시고 초과 운전했다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자, 16번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피해자에게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없다. 노트에서 보았던 그겁니다. 노트에서 보았던 이거죠. 그쵸? 갑이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과속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쵸? 을이란 사람이 갑자기 신호를 위반한 채 갑자기 좌회전하는 것까지 대비하면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모든 책임은 을이 지는 것이지 갑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판례. 자, 15번도 마찬가지죠.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전하는 차량이 이 운전자가 밑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지되어 있던 차량의 뒤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건너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쵸? 그래서 지금 적색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행자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해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설령 이 운전자가 제한속도 초과해서 운행한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묶으시고요. 특히 16번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별표 쳐보시고요. 이것은 인과관계 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게 되면 차량의 제한 표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여의고를 계산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육교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여기 트럭이 이렇게 육교 밑을 통과하고 있을 즈음 육교 여기에 보면 제한 표지가 예를 들면 12m다 이렇게 제한 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럭 운전자는 자기가 트럭에 짐을 싣고 갈 때 트럭의 밑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물건에 있는 높이까지가 예를 들면 11m였는데 그러면 우리 트럭은 이 육교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여유고를 잡아서 이 표지판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여유고를 충분히 계산해서 샜겠구나라고 신뢰하고 그냥 운전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계산을 저쪽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통과했는데 큰 사고 났습니다. 큰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이 트럭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도로 표지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8번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동그라미, 19번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동그라미, 20번에 고속도로 동그라미, 21번에 적색 동그라미 쳤어요. 자, 다시 18번 가보시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보행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신뢰하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이 보행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미리 예상하면서 급정자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이 19번에 보시게 되면 전용도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20번도 고속도로 나왔네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 손 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안 돼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예상하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가 나타나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횡단보도 시도가 적색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행자가 건너오지 아니해야 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건너옵니다. 사고 났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20번에 빨간색으로 육교 및 동그라미 또 마찬가지죠. 그렇죠? 보행자가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건너가겠지. 육교를 놔두고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이 꼭 보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운전자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이쪽으로 건너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면 좋하다. 근데 갑자기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도로교통을 끝내고요. 범위의 확대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론. 이 신뢰의 원칙은 도로교통에서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분업적 공동작업이 필요한 모든 경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외과 수술입니다. 수술. 수술 혼자 하러 가나요? 의사가 혼자 해요? 수술 혼자 어떻게 해요? 의사 여러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보조자인 간호사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 신뢰 원칙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앞에 끊고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신뢰를 기초 지을 수 있는 분업관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료행위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적 분업관계가 있고요. 밑에 있는 수직적 분업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부터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지금 수평적 분업관계가 있고 수직적 분업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평적 분업관계의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수직적 분업관계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어떤 것일까? 자, 한번 가볼게요. 의사하고 의사끼리. 그쵸? 우리 종합병원에 보면 내과 있고 신경과 있고 뭐 많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내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는 서로 전문의 관계잖아요. 수평 관계죠.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대등 관계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서로 뭐 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약사나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죠. 약사가 약국에서 약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약은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약을 만든 것이겠지? 그걸 신뢰하고 파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약을 사 먹은 고객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약사에게 과실이 있다기보다는 그 약을 잘못 만들었다면 그 제약회사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수평적 관계. 외과 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끼리 각과의 전문의 상호 간의 경우에는 수평적 분업관계 같은 경우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 전문의 사이,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처럼 이 원칙이 적용된다. 자, 볼게요.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내과 의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신경과 영역 동그라미 치시고 내과 의사가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잖아요.
그 회신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 회신을 신뢰해서 그 처방대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내과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부정된다. 그쵸? 자, 밑에 2번. 약사가 있고 검인 합격품이 있네요. 그쵸? 약사는 밑에 그 약이 검인 합격품이고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했잖아요. 그걸 신뢰했잖아요. 그 신뢰를 하고 약을 팔았잖아요. 약을 사용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의사 약사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 즉 그 약은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잘못 만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은 저쪽에게 있는 것이지 약사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자, 수직적 분업관계입니다.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수직적 분업관계의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잖아요. 의사는 상이고 간호사는 하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는 간호사가 하는 일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신뢰해서 만약에 사고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간호사도 잘못이긴 하지만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의하고 주치의, 의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의 주치의와 막 이제 갓 의사가 된 인턴 레지던트, 야간 당직 의사, 수련의 하위 관계죠. 그래서 전문의 주치의가 상위 관계고 인턴이 하위 관계인데 이 전문의 주치의는 막 의사가 된 인턴 등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연히 신뢰해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이 인턴 등도 과실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 상위자인 전문의 등도 과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론 정반대로 이건 필기가 안 되어 있겠지만 필기 한번 해보세요. 하위자는 상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도 마찬가지로 전문의에 대해서 전문의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지시에 따라서 했다면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인턴 등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직적 분업관계. 의사와 간호사 나왔네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의사와 환자 사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라든지 수습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역시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판례 볼게요. 자, 위에서 적용되는 것은 제가 동그라미를 쳤죠? 여기 동그라미 쳤죠? 그럼 이 부분은 세모 쳐볼게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치의사 세모. 자, 주치의가 전원 등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그거 했습니다. 그럼 과실 책임 져야 되겠죠? 과실 책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가로 열고 닫고 그 과정에서 야간 당직 의사라고 하는 하위자가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야간 당직 의사가 독박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치의사는 야간 당직 의사를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신뢰했다는 거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은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랬을 때 야간 당직 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에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게 하였다 했을 때 이때 누굽니까? 야간 당직 의사 세모 파란색으로. 역시 야간 당직 의사와 간호사의 사이에도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러면 야간 당직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투입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간호사에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간호사도 과실이지만 야간 당직 의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밑에 산부인과 의사 세모 치시고 밑에 검은색으로 간호조무사 밑줄 그시고 역시 상하 관계죠. 상하 관계, 수직적 관계입니다.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만연히 간호조무사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해서 이 간호조무사가 밑에 뭐뭐 등을 주사하여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간호조무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 둘 다 업무상 과실 책임이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별표. 출제가 제일 많이 됐던 판례인데요. 역시 1번을 보시게 되면요. 세 번째 줄에 간호사는 보조자이다 라고 해서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어떻게 했나요? 이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의사라는 사람이 밑에 간호사를 그냥 신뢰를 했다는 거야. 간호사 밑줄 그으시고. 신뢰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부분이 과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당의 의료행위를 일임했다라고 했을 때 사고 났다고 하게 되면 의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쵸? 여기서 의사 세모 치시고요. 만연히 신뢰했다 밑줄자 끄시고 이 부분이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혈할 때 두 번째 이후부터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던 치더라도 관행 세모 돼지꼬리. 관행이 책임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즉 책임 조각사가 되지 않아요. 관행이 잘못되어 있으면 관행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관행이 구성권 해당성 조각사유도 아니고 책임 조각사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간호사에게 혈액봉지 교체를 일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이 자체가 의사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피고인이죠. 피고인 세무 치시고 이 사람이 상위자입니다. 상위자가 하위자를 만연히 신임한 것은 그 부분 자체에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판례도 똑같아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표를 쳐볼게요. 마취 환자 마취 회복 업무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자, 의사 세모 치시고 역시 상위자죠. 밑에 간호사 나와 있죠. 간호사가 하위자죠. 그렇죠? 담당 간호사를 특정해야 됩니다. 특정해서 환자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만일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주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사로서는. 근데 그러한 주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면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밑에 2번 판례라는 거죠. 자, 밑에 간호사가 업무 인계를 맡았어요. 업무를 인계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담당 간호사를 특정해라. 특정해서 그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해라 라고 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는데 그 의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업무를 인계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 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간호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청 힘들어요. 봉급은 많이 줄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힘들고 견디지 못해서 사표 쓰는 간호사들도 무지개 많아요. 바쁘고. 근데 의사가 이렇게 특정해서 계속 상태를 주시하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고 났다 하더라도 그때는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간호사는 업무 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사는 무죄가 될 것이고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간호사에게 이런 걸 특정해야 할 주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주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의사만이 과실범이 되는 것이고 간호사는 무죄가 되는 것인데 자, 판결유지 2번 보세요. 전념하고 있었다면 그 간호사는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의 감독 의무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맡은 환자의 경우에만 잘 보살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마취과 의사갑은 마취 환자를 두고 떠나면서 다른 환자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던 간호사 병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사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간호사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지시를 하지 않고 떠난 이 과실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 의사에게는 과실치사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돼요. 의사는 회복실에 환자를 넣어놓고 가면 간호사가 알아서 조치 취하겠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믿었다는 거죠. 그 믿었다는 것 자체에 과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도 별표.
파란색으로 1번에 주된 의사니까 주치의잖아요. 주치의. 이 사람이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는 말은 주치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 그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던 환자에 대해서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잖아요.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 이 주치의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밑에 2번이죠. 2번에서 주치의 세모, 전공의 세모입니다. 이 사람이 수련의 밑줄긋이고 수련은 하위자잖아요. 주치의는 상위자고요. 수직적 관계잖아요. 신뢰하면 안 돼요. 신뢰하면 안 되는데 밑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과실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 이 수련의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수련의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그 상위자인 전문공의에도 뭐가 된다? 업무상 과실이 똑같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인턴 사건 별표 쳐보시고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노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인턴, 레지던트, 야간당직의 수련의는 상위자인 전문의, 주치의를 신뢰할 수 있다. 그치? 즉 전문의 주치의가 나에게 업무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난 그대로 지시를 따라서 했다면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인턴, 레지던트, 하위자들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판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인턴 나왔네요. 인턴 파란색으로 밑줄 그시고 하위자죠. 하위자입니다. 상위자가 나오죠. 익수는 물에 빠질 물 먹은 환자를 말합니다. 담당의사 을의 지시에 따라서 담당의사 을 세모 치시고 지시가 나왔네. 그쵸? 담당의사가 나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위자인 나는 담당의사 말을 따라서 한 죄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을의 지시에 따라서 밑에 어떻게 했는데 세 번째 줄에 을에게서 이송 도중에 갑에 대한 N부 백인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았다고 했잖아요. 을로부터 갑에 대한 N부 백인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인턴은 그 지시만을 따라서 했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주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인턴에게는 그래서 인턴은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예외적인 판례 한번 가볼게요. 간호실습생 사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별표를 박아둘게요. 자, 노트 다시 펴볼까요? 이겁니다. 자, 방금 의사가 상위자이고 간호사가 하위자이기 때문에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 원칙적이죠. 원칙적.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부분인데 자,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7년차 간호사입니다. 자, 간호대학교 3학년 학생이 그 대학병원에 실습 나왔습니다. 실습을 나왔어요. 대학병원 바쁘다고 했죠. 근데 7년차 간호사가 실습생을 데리고 병동에 갔습니다. 병동에 갔고요. 병동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고 여기 또 누워있고 여기 또 누워있고 이렇게 누워있고 환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습생한테 여기 이 환자 지금 정맥 주사 맞아야 되니까 정맥 주사 놓을 줄 알지? 주사를 놓을 줄 알지요? 라고 물으니까 주사 놓을 줄 안 돼요. 학교에서 배웠대요. 그러면 이 환자에게 정맥 주사기 한 대 놓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책임 간호사는 자기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동에 있었는데 같은 병동에 있었는데 실생은 이 환자를 맡고 있었고 간호사는 이 환자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바쁘니까 뭐 자기 주사 놓을 줄 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실습생이 주사를 잘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지. 왼쪽에다 놓아야 하는 것인데 다른 부위 쪽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실수로 정맥주사를 실수로 놓아서 환자는 사망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직접 정범으로서 이 70세 학생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겠죠. 그쵸? 근데요. 간호사들끼리에도 상하관계가 있어요. 실습생은 정식 간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자지. 그쵸? 이때 7년차 간호사는 상위자이고요. 그러면 상위자가 하위자를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설령 대학교에서 주사 놓는 법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7년차 간호사가 옆에서 지키고 봐야 되잖아요. 자기 바쁘다고 해서 자기를 보면 안 되고 옆에서 지켜서 보고 와야 되자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상위자인 간호 7년차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간호사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7년차 간호사의 상위자인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그 의사도 똑같이 업무상 과실 책임 인정됩니까? 분명 의사 그랬잖아요.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된다. 신뢰하게 되면 사고 났다고 할 때 신뢰하게 되면 의사에게도 똑같이 과실 책임이 지게 된다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예외입니다. 이 사건은 주사를 넣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수술하거나 뭐 마취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사 한 방 넣는 사건이므로 주사는 누가 잘 나옵니까? 전문의보다는 간호사 7년차가 더 잘 놓죠. 주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신뢰해도 된다고 해서 이 의사에게는 과실이 부정된다고 보았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요. 자, 간호사가 그쵸? 정맥 주사를 의사 입회 없이 간호 실습생을 데리고 와서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했을 때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이 두 간호사가 과실 책임을 지지만 이때 파란색으로 의사 밑줄 그으시고 X 의사에게는 설령 상위자라선 치더라도 이 주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뭐다? 의사에게는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건입니다. 출제 잘 돼요. 하나 또 있어요. 하나 또 있다. 자, 이 판례도 별표. 야간 당직 간호사인 갑은 공한시경,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병의 상태를 관찰하고 처치를 함에 있어서 야간 당직 의사인 을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제대로 보고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알 일이 있나? 보고를 못하니까 의사가 이걸 모르지. 그쵸?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못한 채 결국 이 사람은 아침 7시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간호사하고 의사의 죄책은 뭘까요?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야간 당직 간호사가 상위자의 야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당직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된다는 점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당직 의사예요. 당직 의사. 야간 당직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앞 페이지 나올 텐데. 앞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야간 당직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야간 당직 의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왜? 이 사람이 상위자이고 간호사가 하위자이니까 야간 당직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되는데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과실이 인정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사건이. 자, 이거는 야간 당직 간호사가 야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야간 당직 의사가 야간 간호사를 만연히 신뢰했다는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원이든 어떤 공공기관 같은 가 보면 주간하고 야간하고 인원수 배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야간이 주간처럼 운행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서로 믿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침이 있겠죠. 그래서 분명 무슨 환자에게 사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뭐 전화기를 들어서 빨리 나한테 알려줘라. 그래야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보고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간호사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호사에게만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 이때 당직 의사에게는 뭐다?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다? 병원의 야간 당직 운영 체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체계를 따르지 못한 것은 간호사에게 있는 것이지 의사에게는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의사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한계. 자, 우리가 앞에서 도로교통 얘기했잖아요. 도로교통. 그래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보행자를 치였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면책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실 자체가 처음부터 부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고속도로를 할지라도. 봐요. 첫 번째 판례 고속도로죠. 두 번째 판례도 고속도로죠. 그쵸? 라 할지라도 먼 거리에서 저 제동거리 바깥에서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다고 하면 속도를 늦추거나 뭐 비켜서 가거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깔아버렸다면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겠죠. 밑에도 미리 예상, 무단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이 미리 예상이 가능했고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있었다라면 당연히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것을 상대방 운전자가 이를 목격했어요. 파란색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즉 인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정이 존재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지. 중앙선에 근접했다는 것을 운전자가 발견하였다면 이런 사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신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례.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발견 세무치죠. 다 똑같죠? 첫 번째 거 발견, 밑에 미리 예상, 목격, 발견 이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에도 중앙선을 넘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직을 울린다든지 서행한다든지 일시정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통행 금지 시간이 임박합니다. 임박해요.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전에는요.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는요. 12시, 밤 12시가 되면 길거리에 나오면 안 돼요. 12시가 넘으면 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그래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통행 금지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고 그쵸? 버스 사이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였다라고 했을 때 당신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유아, 노인, 불구자, 명정자는 만취자를 말합니다. 또 버스 정류장, 유치원, 학교 이런 곳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지나갈 때에는 만반의 조치를 다 취해야 돼요. 애들이 언제 튀어나올 줄 몰라요. 밑에 나와있지? 밑에 어린아이 세모가 있음을 목격했네요. 그러면 밑에 성령을 기르는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지금은요. 법규가 강화되어서 이런 데 아이를 치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이고 공무원도 그냥 파면이든 해임되든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근데 밑에 8번을 좀 체크하시고요.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규칙 위반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때 한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서 보았듯이 이거하고는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도 과속해서 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구별하시고.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뭐다?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때 한해서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받으세요. 자, 그래서 밑에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등을 들어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런 판례가 있는데 그냥 예외적으로 한번 받으시고요.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관련 문제. 자, 미수인데요. 미수범은 뒤에서 미수범 할 때 배우겠지만요. 100% 고의범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과실범으로서는 미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미술범 할 때 말씀드리고요. 현행법상 처벌 조항도 없다고 됐네요. 그 다음 공범. 이 부분도 공범론 할 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판례는 행위 공동소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긍정한다. 이렇게 체크만 해두시고, 자,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자, 교사범이나 종범은 모두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교사라고 하는 것, 방조라고 하는 것은 부정된다는 것도 참고로 받으시고요. 전부 다 뒤에 가면 다 합니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법조문에 있어요. 34조 1항 간접정범이라는 법조문에 따라서 이것은 간접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